통화만 하다가 직접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희 해군 해남 구조대 우리 통칭으로 SSU 대장을 지냈다가 예. 작년 초에 작년 초에 편했죠. 전역했습니다. 해남구조대장은 제가 군생활을 하면서 3년을 했습니다. 2008년 12월 말부터 해서 2011년 말까지 했고 12년, 13년은 이제 해남구조대를 또 지휘하는 그 상급 부대인 전대장을 했죠. 2달 전쯤이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현주 세월호 특검을 임명하고 난 뒤에 저한테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네. 거죠. 그때 그 내용이 상당히 저는 놀랐습니다. 이 천안함에서는 55일, 예. 세월호에서는 84일간 현장에서 반려되었는데 결국 얻은 것은 심장병이었다. 난 그 문자 메시지를 보고 아니 이런 군인이 다 있었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진짜 야 이거는 아니다. 그런 마음에서 야 나는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근무해서 이런 걸 했는데 진짜 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 얘기를 한 거죠. 그 당시 아마 세월호 특검이 아마 세월호 조사의 어떤 순서로 보면 9번째였죠. 그게 지난 한 7년간 이미 한 8번째 조사가 이루어졌고 어떤 통계로는 이 세월호에 관한 조사 비용이 미국 9.11 테러 비용보다 한 4배가 됐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이현주 특검은 민변 출신이고 그다음 대전 정무부시장이 지냈던 소위 말하는 여권 쪽 인사죠. 여권 쪽 인사가 과연 공정한 또 수사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를 됐던 거죠. 그때 그 소식을 뉴스를 보고 좀 뭔가 피가 치솟았다 그때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데리고 있었던 부하들이 그 세월호 현장에서 있다가 거기에서 DVR이죠. 그 항해 기록 장치가 아니라 그 선박 내에 있는 CCTV를 전부 다 녹화하는 그 장치를 건져왔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거기서 위조를 했니 그거를 바꿨니 이래가지고 그 당사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사관인데 이 친구를 몇 번씩이나 불러갖고 조사를 하고 이러니 이 친구가 거의 패닉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그 당시에 세월호 현장에 와서 무보수로 일해 주시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까지 막 조사니 아니면 방송사에서 와가지고 의혹 제기하는 거 갖다가 마이크 들이밀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저랑 그렇게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그분들이 그 중에 일부는 제가 추천을 해서 오신 분들이었거든요. 제가 추천도 드리고 이런 분들이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와서 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활동하신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제가 항의 아닌 항의도 들었어요. 야 이렇게 우리가 지금 무보수로 일을 했는데 결국 내한테 돌아온 거는 이렇게 무한을 주는 이런 거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국가에서 와달라 그러면 어떤 미친놈이 나가겠느냐 하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하고 본인이 그 현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세간의 어떤 일부 세력들은 그를 안 믿지 않습니까? 네. 예? 마치 어디 우리가 아시리아 시대에 부조 만들어놓은 석조로 만들어놓은 부조가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 있듯이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아마 부조로 새겨진 것 같습니다. 돌 위에 그 정도로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의견이나 어떤 진실한 것을 솔직하게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세월호의 경우 이번에 바로 현 정권에서 바로 직전에 검찰 특수단입니까? 특수단이 1년 동안 조사를 했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최종 수사 결과를 유족들의 기대는 유족들은 좀 서수배하겠지만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단 말이죠. 근데 그 검찰의 어떤 결론에 대해서 이 현 정권의 지지 세력의
이 어떤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시 이제 이 세월호 특검을 이제 가동을 한 거지요. 뭐 어떻게 생각할지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그거밖에 뭐 우리가 달리 추측할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안 밝혀진 게 있다면은 안 밝혀졌다는 게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DVR을 가져와서 조작했다는 거 그거 안 밝혀졌잖아요. 못 밝혀냈죠. 뭐 없으니까 그거 어떻게 밝혀내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게 쟁점하고. 예, 그게 가장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DVR 관련돼서는 제가 그때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 제가 현장에서 해경하고 해군과의 업무를 조율하는 과정이었어 위치였는데 그렇죠. 그때 해경청장한테 제가 굉장히 화가 난 상황이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었었냐면 아마 6월 말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해경청장이 저희하고 사전에 이렇게 조율 없이 진도에서 이 작전 그 수색하는 방향을 완전히 틀어가지고 다른 방법을 하겠다 하고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다른 방법 없는 게 수색 지역을 수색이 더 연장되게 하는 방법을 막 하고 있어. 그때 이제 우리는 굉장히 피로도가 극심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벌써 뭐 4월 달부터 해서 6월 달까지 왔으니까 현장에서 아무리 길어도 이미 우리 순환구호법에 보면 이 사람이 실종자가 사망한 걸로 하면은 이 상황은 다 종료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끌고 갔습니다. 물론 실종자를 찾아야 된다는 그 대의에는 맞는 거지만 여론의 압력도 예, 그렇죠. 컸죠.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사전에 이제 조율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방향을 전환해서 이렇게 합시다 하고 가서 발표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와서 이제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화가 나가지고 청장이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제가 청장도 상부의 압력 때문에 그랬지 않겠어요? 그거는 뭐 어떻게 된지 그건 어떻게 됐든가는 몰랐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을 발표를 하려면은 적어도 와서 조율을 하고 가야지 되는 게 기본이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현장에 안 나오겠다 선언을 하고 제가 그날 해경 배로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철수를 하고 며칠간 그 현장에 안 나갔어요. 안 나가고 있었는데 후배 그 전대장한테서 그 DVR 건졌다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한번 가봐야겠다 하고 갔더니만 이미 이제 해경으로 인계를 해버렸더라고요. 아침에 새벽에 건져가지고 바로 해경으로 그 제가 물어보니까 그 여기 없습니다. 쌀자루에 넣어가지고 넘겨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 잠수사가 내려가서 뭐 한 30분, 40분 정도 잠수하고 올라온 게 전부였거든요. 그 잠수는 시간 안에 잠수는 어디 해군 잠수입니까? 저희 잠수사죠. 저희 잠수사가 들어갔는데 제가 잘 아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아주 잠수를 잘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뭐 잠수를 잘해서 들어갔다기보다도 이 사이클이 잠수조 편성을 쫙 미리 하거든요. 그렇죠. 쫙 했는데 그 작업을 할 때 그 친구가 조가 맞은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걸 한 건데 그게 발단이 돼서 아직까지 이걸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거는 그럼 그 친구는 지금도 이제 불려가고 뭐 조사받고 있는 거고. 그러겠죠. 그가 혹시 뭐 조작 데이터 조작하지 않았냐 바꿔치기 하지 않았냐 지금 그걸 의심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질문을 몇 번을 받고 있겠죠. 근데 우리 대령께서는 김 대령께서는 왜 그 조사를 안 받았습니까? 안 부르는데 제가 가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저는 안 부르더라고요. 뭐가 뭐 제가 너무 세게 평상시에 얘기를 해서 그런가요? 원래 성격이 셉니까? 센 편입니까? 불의를 보면은 좀 안 참습니다. 뭐 당시 그 민간 잠수사가 한 명 사망했지 않습니까? 세월호 때. 네, 세월호 때 민간 잠수사 한 명 사망했는데 제 바로 앞에서 사망했어요. 제가 그때 바지선에 있었거든요. 바지선 제 앞에 제 한 2m 앞에 올라왔는데 보니까 딱 의식이 없더라고요. 그럼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현장에 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기왕이면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그리고 또 바깥에 있는 민간 그 잠수사들이 왜 우리는 현장에 투입 안 시켜주느냐 하는 항의가 굉장히 많았던 많았습니다. 시절. 예. 그래서 야 그럼 그 사람들 중에서 일부 뽑아갖고 오자 하고 그 대신 이제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현장에 민간 업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민간 업체에서는 아니다, 오면 안 된다 한 겁니다. 왜? 통제가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잖아요. 검증이 안 됐잖아요. 결국은 해경에서는 해수부 장관을 통해서 뭐 해경청장을 통해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이제 인원들을 데리고 왔죠. 데리고 와서 현장에서 하루 동안은 잠수를 안 시켰어요. 그러면서 다른 조들이 잠수하는 것을 옆에서 계속 보게 하고 텐더만 시켰습니다. 예. 텐더만 시키고 이제 그 다음 날 첫 잠수에서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민간 잠수사도 보면 주로 이제 이 특수부대 출신이고 다 베테랑들이었는데 그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그때 뭐 그냥 의욕이 바다에서 잠수 경험이 없고 음. 일반 댐에서 경험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럴 민간 때만- 잠수사의 투입 자체는 여론의 압력에 밀린 부분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죠? 예, 그거는 맞죠. 예. 그리고 그런 우리가 이 중대한 어떤 재난 수색 구조 현장에는 가능하면 VIP나 정치인들이 안 가는 게 맞겠군요. 저는 무리하게 어떻게 저는 그렇게 행위- 생각합니다. 무리한 행위 그분들 오시면은 의전하느라고 바쁘지 진짜 와서 도움되는 거 없습니다. 차라리 뭐 저 먼 데에서 헬기 타고 와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간다면 모를까. 현장에 와서 격려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 물론 격려는 될 수가 있겠죠. 대통령 얼굴 봤다. 대통령이 이렇게 근데 관심 박근 갖구나. 대통령 악수도 안 했습니까? 악수를 했죠. 그 뭐 악수하고 싶어서 합니까? 대통령이 오셨으니까 당연히 해야죠. 근데 뭐 대통령이 그때는 왔을 때 그 이 잠수하는 시점에 또 오셨거든요. 그러면은 지휘관들 다 거기가 악수하느라고 솔직히 말해서 현장 감독 컨트롤을 하는데 조금 불비할 수밖에 없죠. 물론 밑에 2중 3중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진짜 VIP들은 그런 자리에 가급적이면 안 오시는 게 더 도와주는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뭐 저도 진도 평목항에 취재 겸하고 후배들 격려를 위해 가지고 하루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저 김대령께서 일종의 뭐 유족들 상대로 해서 브리핑을 이렇게 하는 그런 네. 역할을 맡으셨죠. 예, 예. 그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때 뭐 그 유족들의 어떤 심정이 뭐 그런 브리핑을 받아들이거나 뭐 다 불신하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어, 그때 사실 브리핑 하기로 가기 전에 그 당시에는 이제 브리핑을 해경 차장님이 하셨어요. 해경 차장님 하셨는데 그 차장님이 나가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아무리 사전에 준비를 하고 우리한테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하고 얘기해도 그게 어떻게 약속 대련이 아닌데 어떻게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질문을 안 하지 않습니까? 전혀 엉뚱같은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대답 못 하고 또 거기에서 그럼 뭐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뭐야? 이런 식의 얘기가 되니까 이제 하루는 들어오셔갖고 도저히 못 하겠다. 저한테 좀 대신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자, 예민한 거죠. 말 예. 한마디 잘못하면 네, 자, 네. 그게 또 꼬투리 잡히는 거고 음. 뭐 꼬투리 잡히지 않을 자신은 있었지만 제가 아는 바대로만 얘기하면 꼬투리 안 근데 우리 잡히니까요. 김대령께서 그걸 맡았을 때 후배 기자들 이야기나 그 당시 언론을 보면 굉장히 평가가 좋았지 않습니까? 그 무슨 비결이 있었나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는 바대로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럼 예. 뭐 해경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즉답을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이제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희가 현장에서 수행할 수 없는 일도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족들이 어디도 수색해 주세요, 어디도 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거기가 당장 수색할 수 없는 구역인데 그걸 하겠다고 와서 이거 가족들이 해달라는데 해달라 그러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건 당장 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할 수 없습니다. 말이라도 이 유족들을
좀 위로한다는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답변하는 거 근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뒤에 뒷감당은 저희 현장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당장 뒷감당이 안 되니까 다음번 브리핑 갔을 때 당신 그거 해주기로 해놓고 왜 안 해주느냐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난처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론적인 거 잠수에 관한 이론적인 얘기가 나오면은 대답 못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보고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긴 거는 기고 아닌 거는 아니다. 뭐 네, 이렇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 가족들이 아무리 세게 요구를 하더라도 그거는 현실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아니면 지금 여기서 이 단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계가 끝나고 다음에 이게 예를 들어서 식당 안에 그 저 안쪽을 수색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식당 안쪽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안에 있는 집기류, 의자, 이 테이블 이런 것들이 다 한쪽으로 쌓여 있었어요. 그렇죠. 그걸 다 치워야 예를 들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식당 안에 그걸 치우려면 바로 바깥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식당 앞에 있는 그 로비에다가 쌓아야 되거든요. 근데 로비도 수색을 아직 다 못했어요. 그때 DVR도 안 꺼낸 상태였거든요. 그럼 이걸 다시 꺼내면 그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다 저거 하다 보면 결국은 진도만 늦게 나가는 겁니다. 신서에 대해서 차근차근 나가야 이게 진행이 빨리 되는 거거든요. 또 이제 예를 들어 그런 상황이죠. 그런 것을 상부에서는 이제 그렇게 여론이나 유족의 어떤 압박에 의해가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이렇게 원래 순서대로 진행하다가 이쪽에서 이런 요구가 들어오면 또 이렇게 하고 막 이게 막 흔들리는 거죠.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세월호 이 구조 수색 작전 자체를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 평가를 하면. 이게 만약에 거기에 그 학생들이 아니었고 다른 상황이었다. 어린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예, 이제 이런 그런 상황까지 갔겠느냐. 참변당했으니까. 예. 그런 생각입니다. 너무 어린 생명들이 피어보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슬프게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저도 많이 울었어요. 저도 많이 울었어요. 저도 그렇게 쉽게 눈물 흘리는 놈이 아니었는데 근데 이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애들이 시신 이 수색에 들어올 때 그 뭐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참 그 우리도 뭐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이요 자식 키웠던 부모 입장이니까 참 그거 하죠 이게. 제가 제일 슬펐던 게 우리 민간 업체들이 들어가서 또 우리 군도 들어갔지만 막 이렇게 시신을 한꺼번에 하루에 뭐 10몇 구씩 막 올라올 그러게, 때 그때 중에 한 번이었는데 그 학생들 그 어두운 데서 이렇게 끌어내다 보니까 뭐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막 그렇죠. 집어서 이제 올라갑니다 연락만 오고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한 번은 올라왔는데 남학생하고 여학생이 올라왔는데 이 두 사람 이 라이프 자켓이 그 보면 그 거는 훅이 있어요. 훅으로 둘이 이렇게 연결을 해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쟤들이 얼마나 극도의 공포심이었으면 얼마나 그랬으면 서로 야 안 떨어지려고 저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그거 보고 진짜 전 많이 울었어요. 작전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어린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수색 작전이 그렇게 길게 가고 어떤 좀 방향 이렇게 좀 표류하는 식으로 이렇게 갔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일관되게 이게 진행되지 못했고 시신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이게 상황이 종료되고 우리 천안함도 그랬지 않습니까? 선체 건져 올리고 실종자들이 몇몇 있었지만 그 다 종료를 하고 끝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 찾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게 상황이 갔잖아요. 그 지금 수색이 길어졌다는 그 예, 뜻입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수색이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만은 진짜 막판에는 이 선체 내부의 그 통로들이 막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 상황에 잠수하들이 들어가다 잠수하들이 막 갇히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자, 산자가 죽은 자를 찾기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것까지는 진짜 너무 과도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이거는 아니다 하고 건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언제부터 건의를 했습니까?
그 제가 어느 시점에서 제 기억에 멈췄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그 선체 벽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던 그 그게 시점이었는데 어느 정도 날짜는 대략적으로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7월쯤 들어갔을 때라고 보통 생각이 그 됩니다. 며칠 정도에서 이렇게 멈췄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선체 내부의 구조가 예를 들어 전부 다 철로 돼 있다면 군함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철이고 거기에 뭐 얇은 천으로만 이렇게 싸져 있는데 이게 여객선이다 보니까 철로 일부 굴조만 만들어져 있고 많은 것들이 나무로 돼 있었어요. 이 배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가 물에 불면은 팽창이 되잖아요. 그렇죠. 팽창이 되면서 이 목 같은 것들이 힘이 없으니까 이게 그때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벽이. 근데 거기에 이 잠수사들이 들어갔다가 갇히면은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상부에서 중재를 안 했습니까? 여론 때문에 여론의 그렇죠. 어떤 그 뭐 가족들이 유족은 계속 그렇죠. 요구를 했죠. 예, 유족들이 계속 요구하셨죠. 예. 어떻게 보면 유족들 입장은 이해를 가죠. 100번. 그렇죠. 유족 입장에서야 자식들 찾고 싶죠. 그렇죠. 뭐 생태 같은 자식 누가 바다에서 잃어버리고 싶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배 안에 있다 그러면 배 건져 올리기로 했다 그러니까 예. 건져 올리면은 다 찾을 수 있는 근데 부분이죠. 인양을 하게 되면 시신 손상이 있다고 또 그런 주장이 있었죠. 네. 그래, 인양하면은 인양 반대하는- 손상이 아니라 어. 인양이 아니라 그 선체를 잘라서 올리면은 그 안에 있는 시신이 유실될 유실된다. 가능성이 있다. 음. 그 얘기가 있었지. 선체를 올리는다고 해서 그렇죠. 그게 인양 그 시신이 유실될 이유는 크게 없죠. 아픈 기억은 예. 사실은 이게 뭐 우리가 사회나 어떤 인간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도 시간이 지나면 좀 잊어가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 어떤 현명한 어떤 방식이죠 그게. 그런 진짜, 계속 뭐 우리가 생각은 계속 하지만은 그렇게 계속 그 상처를 자꾸 들쑤시는 그런 굳이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는 과연 그게 정당한가 그런 건 그게 이제 또 이게 장기화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신이라는 게 처음 있던 모습 그대로 있다면은 건져 올리는 사람도 크게 어려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어느 시기가 넘으면 이게 이제 부패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흐트러진 모습은 사실은 일부 시신들은 저희가 찾아왔을 때 가족들조차도 보기 싫어했습니다. 그렇죠. 팽목항에서 보기 싫어가지고 안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확인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정도로 그건데 가족도 보기 싫어하는데 그 깊은 물 속에서 잠수사들이 그거 봤을 때 그 사람들에게 오는 나중에 트라우마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이 작전을 계속 진행돼서 가면 대원들의 피로도도 가중됐죠. 그런 거에 대해서 누구 하나도 안 봐줬지 않습니까? 민간 잠수사들은 하루 일당 100만 원을 받으면서 했어요. 군인들은 하루 일당 100만 원이 아니라 자기 봉급에다가 기본적인 잠수수당 기본 점수당 그거 외에 더 받은 거 없습니다. 천안함이 정확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010년 2010년 3월 26일 예. 밤 9시 한 22분 22분이니까 뭐 그런 난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해난구조대장을 하고 있었고 그 전날부터 3월 25일부터 저희가 부산에서 연합구조전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미군들하고 전시에 작전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수복한 항구를 숲 다시 건설해야 되는 그러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개해가지고 텐트를 쳤는데 저는 사실 25일 날 부하들은 전개를 했지만은 저는 또 부대에 또 일이 있었기 때문에 25일 날 안 가고 26일 날 오후에 갔어요. 그날 밤에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 어떻게 했습니까? 통보를 받고. 예, 처음에 저희 위에 상급 전대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때 씻으러 가서 씻고 이제 나와서 막 옷을 입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이 함대에서 PCC가 침몰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침몰하느냐고 물었죠. 그래서 모른다. 좌초했는지 좌초한다고 침몰하겠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는 하여튼 모르고 그러니까 빨리 작전사가 가봐라. 작전사가 바로 옆이거든요. 이제 승용차를 제가 직접 몰아가지고 가서 빵카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보니까 빵카 안에서도 뭐 제대로 상황이 보고가
들어오는 정보가 별로 없으니까 배는 뭐 뒤집혀 있고 또 일부는 가라앉았고 현장도 아수라장이니까 제대로 보고가 안 됐겠죠. 근데 예. 최원일 함장은 어뢰 공격을 받았다고 첫 보고를 했다고. 저는 그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고 현장에서는 뭐 어뢰일 수도 있고 뭐 기뢰일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 얘기는 제가 나중에 이함대에 와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는 원인도 모르고 저한테는 그 당시에 기뢰했느냐 뭐 어뢰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예. 배가 침몰했다면 그 침몰 위치의 수심, 그다음에 조류 이 정보만 있으면 저는 가서 임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구조 작전 구조 작전이거든요. 구조 작전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만 현장에서 듣고 가고자 했는데 수심도 모르고 조류만 해도를 보니까 3 내지 4나 뜨더라고요. 어느 정도 빠르깁니까? 그러면 거의 시속 한 5km, 5km에서 6km, 5km에서 한 7km 정도 되는 거네요. 5 내지 7km 정도의 시속이라고 보면 우리가 빨리 걸어야 5km에서 6km 걷잖아요. 빨리 걷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니까 잠수는 못하죠. 이제 그런 정보를 들고 그 부대를 다 같이 인솔해 갔던 그렇죠. 겁니까? 부대에는 당연히 들어가면서 부대에는 비상 소집을 걸어놨습니다. 그 당시에. 작전 훈련 나왔던 부대를 그 친구들한테는 빨리 철수할 준비해라. 장비 철수해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가 방카에 갔다가 나오니까 대원들이 이제 짐 싸고 있으니까 옆에 이제 텐트 쳤던 미군들도 우리 짐 싸는 거 막 도와주더라고요. 그날 밤이다 그죠? 예, 그렇죠. 그날 밤에 소집해갖고 새벽 1시 거의 다 돼서 아마 진해에서 출발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로 출발했어요? 저희 부대 버스로 출발을 했죠. 부대 버스 2대 나눠 타고 도착하자마자 바로 방카로 갔죠. 방카에 가서 당시 그 이함대 사령관님 만나고 거기서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어뢰일지 뭐 기뢰일지 뭐 거기도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럼 밑에 부대원들은 몇 명인 건가? 저희 인원이 한 50여 명 갔을 겁니다. 그 당시에 1차로 갔던 게 저희들은 베테랑 위주로 뽑아갔었는데 아무래도 뭐 저희 쪽은 그 부대에 저희들 그냥 잠수사가 아니라 심해 잠수사라는 명칭을 붙이거든요. 다들 심해까지 혼합기체로 해서 뭐 90m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인원들이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잠수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이제 조류가 문제였죠. 조류가 문제여서 올라가면서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한 잠도 못 잤어요. 저하고 그 전대장님하고 둘이서 같이 버스에 이렇게 옆에 같이 앉아서 가면서 야 이거 도대체 왜 이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 조류가 이렇게 세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이제 해저 저질이 안반이라는 것도 모르고 갔습니다. 안반이라는 것도 가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안반이더라고요. 예. 천안함 그 한미가 가라앉아 있는 부분에. 이제 해남 구조대는 이제 선미를 UDT는 선수를 이렇게 예. 맡았다면서요. 예. 그 선수는 깊이가 18m 정도 예, 18m에서 20m 정도 되고 예. 이 선미는 선미는 48에서 한 52m 정도 되는 수심이었죠. 보통 이 스쿠버로 들어갈 수 있는 게 40m. 스쿠버는 이제 미 해군 교리에 보면 저희가 쓰는 교리는 다 미 해군 교리 그대로 쓰거든요. 근데 미 해군 교리에 보면 스쿠버는 40m입니다. 예. 40m를 리미트로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근데 깊이 자체가 이제 48m니까. 예. 근데 원래 거기에는 안전하게 하려면 SSDS라는 표면 공급 잠수 장비를 써야 되는데 이 신경은 줄로 쭈르르 연결되어 있는 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거는 이제 그 잠수하가 잠수하는 것 자체가 스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스테이션 자체가 배 한미에서 해야 돼요. 한미 가판에서. 근데 예. 배가 고정이 안 되는데 배가 앵카를 4개 내려갖고 딱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앵카가 박히지 않는 겁니다. 그 당시 한미는 이미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 그렇죠. 바다에 아닙니까? 완전 가라앉아 있죠. 이렇게. 이게 천안함이고 예. 우리 구조함이 이 위에 이렇게 언탑을 그렇죠. 한 상태에서 앵카를 4개를 내려야 그렇죠. 된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잠수하들이 스테이지라는 걸 타고 해저로 내려가서 그렇죠. 여기 가서 선실 안으로 진입하는 그렇죠. 형태죠. 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 배가 고정이 안 되니까 이 배가 고정이 안 되고 계속 이어서 움직이고 배가 고정이 안 된 이유는 밑이 해저가 저질이 안반이라 안반이다 보니까 앵커가 안 앵커를 막히는 거죠. 몸박아 예. 그렇고. 예.
안반에다가 큰 자갈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음. 앵카가 제일 안 박히는 곳이 자갈입니다. 예. 자갈이고 안반이거든요. 박힐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서해 바다에 조류가 워낙 세니까 어. 다 그 위에 뻘층이 다 쓸려 내려간 겁니다. 그럼 결국 스쿠버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예, 결국 방법은 이거 할 수가 없으니까 공기통 메고, 스쿠바로 들어갔죠. 공기통 예, 메고 스쿠바로 내려가는데 예. 스쿠바로 내려가는데 스쿠바는 일단 호흡하는 기체 제한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선체 안에 그쵸. 들어갔다가 애들이 갇혔을 부들이 갇혔을 때 그 안에서 오래 지연할 수 없다는 거. 물 속에서 감압하는데도 공기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제한이 된다는 거. 우리 김대령께서는 몇 미터까지 내려가 봤습니까? 저는 바다에서는 이제 67m인가 내려가 봤고 그래요? 그 다이빙으로 SSDS로 그다음에 제가 해군에서 그 DSRV라고 하는 조그만 잠수정이 있습니다. 잠수함 승조원 구조하는 잠수정인데 그걸로는 453m까지 내려가 봤습니다. 그 천안함에 48m 붐 자체를 48m에 그래서 결국은 SSDS로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럼 스쿠바로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근데 이 대원들을 설득을 했습니까? 대원들은 설득을 할 게 아니라 대원들은 지시하면은 하거든요. 지시하면 하는데 그거에 대한 결정권은 상급 부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수심을 초과해서 하는 거는 상급 부대에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해군 규정에 보면 그래서 상급 부대 결정을 받아가지고 지시를 받아서 이 방법으로는 지금 할 수 없으니 이 방법밖에 없다. 근데 이거는 규정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승인해주면 내려가겠다 하니까 승인을 해줬죠. 그리고 뭐 이 친구들한테 수중에서 그 위에서 얘기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스쿠바는 기본적으로 교신이 안 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얘기하는 말은 들을 수가 있도록 스쿠바 폰이라고 해서 그런 예. 장비를 물속에 설치해서 위에서 보트에서 야 너네 시간 이제 1분 남았어. 1분 남았으니까 이제 마감해. 마무리해. 이제 올라올 준비해. 이런 얘기하면 밑에서 알아듣고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했었죠. 근데 이 UDT 쪽에 이 한수 부분에 있어서 한조 준이는 사고가 생겼죠. 그 안타까운 진짜 안타까운 진짜 일이죠. 안타깝죠. 예.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그렇지만 진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자기 후배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위험할 것 같으니까 본인이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본인이 그렇게 하루에 그날 또 뭐 3번째 다이빙을 했었다 그러는데 그건 사실 교리에는 안 맞습니다. 원래 다이빙 마치고 나면은 최소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의 이 인터벌을 두고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야 몸에 녹아있는 압축된 질소들이 배출이 되거든요. 본인도 최고 처음이고 전역을 앞두고 있었는데 네. 그 당시 그쪽 대대장 이야기로는 아이고 부대에 남아 있으라 그랬는데 본인이 후배들이 저렇게 하는데 내가 현장에 가겠다 이렇게 갔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 양반 또 그 백령도 근해에 얼마나 안 좋은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UDT의 임무 중에 그 해군 그 군함들이 전개해 있는 지역에 수심을 측정하는 게 UDT 임무예요.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양반 군생활을 하면서 백령도, 대청도 이런 데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 아무 그분이 경험 많은 자기가 가야 되겠다. 그분에 대한 그분이 그쪽에 대한 경험이 많아서 다른 후배들보다 본인이 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아마 고집 부려서 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압박이 많지 않습니까? 여론 압박이 그렇죠. 빨리 예. 들어가 빨리 성과를 내라는 이런 네. 압박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구조작전을 하면서 구조작전은 사실 압박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안에 사람이 살아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촌각을 다투면서 해야죠. 인명구조를 해야 되는 부분은 진짜 촌각을 다쳐야 되지만 이미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 천안함이 그 폭침이 됐을 때 한미가 절단이 돼서 그랬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 물이 다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물이 안 들어갔다면 저 배가 왜 가라앉았겠습니까? 그 안에 에어포켓이 있었다면 그 배가 가라앉겠습니까? 쉽게 안 가라앉죠. 그래서 또 저희는 그 안에 들어가서 대원들 시켜갖고 선체를 두들겨 봤습니다. 근데 그 안에 에어포켓이 있으면 텅텅 소리가 날 텐데
틱틱 소리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증언도 다 받았고 그걸 다 보고도 했고 제가 유가족들한테 설명도 했습니다. 브리핑까지도 했는데 가족들은 그걸 안 믿으시더라고요.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렇죠. 예. 그건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만 하여튼 그게 그 상황 자체가 언제입니까? 예를 들어가 이 폭침 그 당일에서부터 며칠 정도 지나서 이제 이게 그때 우리 김 대리님께서 판단을 했습니다. 4월 28일 날 구조함이 도착해서 찾아갖고 저희가 들어가서 선체가 맞는지를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때가 그리고 나서 한 사나흘 지났을 때일 겁니다. 사나흘 정도. 보통 해난 사고가 났을 때 그 생존 가능할 수 있는 날짜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가라앉은 배에서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가라앉은 배는. 배가 뒤집혀서 물 위에 떠 있다 그러면은 그건 떠 있는 거는 그 안에 에어포켓이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뒤집혔을 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가라앉았을 때는 에어포켓이 만약에 있다 그러더라도 선체가 스퀴즈가 됩니다. 압착이 돼서. 우리 그 천안함도 보면은 그 한미 인양을 했을 때 한미 위에 사통 레이더실이 있어요. 사통 레이더실은 거기가 수밀이 됐었어요. 그 조그만 공간인데 그 안에 보면 그 선실 자체가 이렇게 찌그러진 게 보입니다. 압착이 돼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돼서 가 보시면은 어디가 사통 레이더실이냐 사통이 뭡니까? 사격 통제. 사격 통제 레이더실이 있는데 그 레이더실 격실이 조그만 격실이 이렇게 찌그러진 게 보여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 그 압박이 이제 상부의 압박 빨리 빈도수를 높여라 빨리 들어가가지고 뭔가 성과를 내라 이렇게 했을 때 본인 부대원을 이제 계속 집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때는 어땠습니까? 원래 아까도 제가 하던 말을 다 못했던 게 원래 그 구조 작전을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할 때는 제일 빨리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천천히 안전하게 구조하러 가는 사람도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수칙을 다 지키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게 사실 구조다 이 자기 생명을 잃는 이런 걸 가장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원래 구조할 때는 야간 잠수를 안 했습니다. 야간에 다이빙을 안 해요. 그런데 천안함과 세월은 다 한 거지요. 그렇죠. 부대 내부에서는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이건 교리에 안 맞는 거다. 어떻게 우리한테 그렇게 위험하게 하느냐. 왜냐하면 저 칠흑 같은 바다에 깜깜한데 거기 갔다가 만약에 우리 잠수사들이 잘못돼서 비상 탈출했는데 밤에 올라와서 조리에 쓸려 내려가 버리면 안 보여요.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40m도 초가 되는 건데도 그걸 떠밀어 넣은 것도 있지만은 그거는 어차피 규정에 나와 있으니까 규정에 이렇게 승인받으면 할 수가 있도록 돼 있고 과거에는 뭐 60m도 스쿠바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대 역사를 보면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어. 얼마든지 이런 안전대책 강구하면 할 수 있어. 이런 차원에서 이제 한 거고 야간 다이빙을 하면서 진짜 힘들었던 게 주간 다이빙도 하고 야간 다이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감기를 다 걸리는 겁니다. 감기. 그때가 날씨도 굉장히 추웠습니다. 3월 바닷물 자체가 차가우니까 그렇죠. 주변 공기 자체가 차가우니까 그렇죠. 굉장히 추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감기가 걸리면은 이 물속에 들어갔을 때 이퀄라이징이 안 됩니다. 펌핑이야. 귀하고 코하고 연결돼 있는 이 유스타키오관인가요? 여기가 펌핑이 안 되면은 고막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감기들 걸린 사람은 절대 다이빙을 안 집어넣습니다.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어넣으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들어갔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가지 말아야죠. 들어가지 말아야 돼. 안 아니, 들어가는 게 맞는 위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지시가 군인은 또 이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건데 그때 뭐 어떻게 합니까? 그 이 지휘관으로서 일종의 뭐 이 중간 지휘관이 되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건전한 판단을 해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해서 했습니다. 뭐 그건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그렇게 해서라도 제 부하들의 생명을 지켜야 됐습니다. 근데 당시 그 고생을 하고 구조 수색 작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 행위 자체가 의심을 받기 시작하고
이상한 음모론이 또 만들어지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뭐 그때 현장에 사실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였는데 후배 장교 한 명이 그때 이 스마트폰 초기 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친구가 뭐 언론에 이런 기사가 뜹니다. 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뭐라고 떴는데 그러니까 뭐 해난구조대는 저기에서 승조원을 구조하기 위해서 잠수를 안 했다. 뭐 다른 임무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인물 근데 뭡니까? 그게 뭐 음모론 중에 보면은 잠수함이 와서 박았으니까 그 잠수함 구조했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렇죠. 그거- 그다음 또 그거를- 미군 뭐 그런 것도 있었죠. 미국 잠수함도 미국 그렇고 뭐 잠수함. 이스라엘 잠수함도 그렇고 뭐 그런 게 그 있었어.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잠수함이 뭐 얻을 게 있다고 여기 백령도에 와서 그 짓을 합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잠수함이 작아요. 천안함을 두동강 내기 전에 지가 먼저 가라앉을 겁니다. 그 일반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 들으면 그럴싸하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까지 입 다물고 있어 놓으니까 이런 걸 몰랐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 겁니다. 그 당시에 할 때 이 천안함 폭침이 어떤 뭐 우리 말하는 스모킹 건이라고 예. 합니까? 그게 어떤 북한제의 어뢰 꼬리죠. 꼬리 파편 이제 이 추진 전동기하고 모터하고 스크루죠. 그렇죠. 그를 이 건져 올렸을 때 그때는 그 직접 그 현장에서 봤습니까? 그 어망에 걸려갖고 처음에 유도탄 하푼 미사일 앞에 그 시커가 올라왔어요.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시커가 올라왔는데 처음에 어뢰 찾았다고 그러면서 하길래 그때 야 사진 찍어 보내 했더만은 핸드폰에 사진 찍어갖고 보내온 게 보니까 유도탄 시커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유도탄 시커야. 이건 어뢰 아니야. 어뢰 아니야. 그래 했더니만 그리고 이틀 뒤인가 사흘 뒤에 그걸 찾았죠. 찾아가지고 찾으니까 뭐 이상한 게 올라왔다고 이번에는 보고를 했어요. 어뢰라고 보고를 안 하고 뭐 이상한 게 올라왔습니다. 그 현장 사령관이었던 김정두 제독님이 보고를 받고 제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야 해남구조대장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합조단에서도 거기 와 있었거든요. 합조단 직원이 또 그 어선에 타고 있었는데 합조단 직원이 저를 못 올라오게 하더라고요. 사령관님은 올라가서 보고 그다음에 합조단 그 중령 또 올라갔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구조장교다 보니까 저는 올라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사령관님이 어이 해남구조대장 올라와 이래갖고 제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 해남구조대장 하기 직전에 2007년, 8년, 2년을 합참해서 해군 무기체계 담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뢰가 어떻게 생겼고 어뢰 예를 들어 모터가 어떻게 서로 반전하는 두 개의 스크루가 있는 거 다 알고 그러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그거 가서 보는 순간 아 이거 어뢰구나 하고 알죠. 그리고 김정두 제독님 또 당연히 잠수함 전단장 출신이니까 잠수함 함장이고 잠수함 전단장 출신이니까 어뢰 자네는 거 금방 아시죠. 이거 어뢰 자네야. 이 천안함에 대한 음모론 뭐 아직 여전히 뭐 계속되고 있고 그를 믿고 싶은 사람 계속 믿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는 이 민주당 부대변인이나 어떤 고등학교 교사가 천안 함장에 대해서는 뭐 이 부하를 수장시켰다든지 아니면 뭐 그게 뭐 천안 탕면계 무슨 천안 벼슬 있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 최원일 함장하고는 회사 5년 후배죠. 예, 5년 후배인데 제가 소령 때인가 저희 앞집에 살았어요. 군 아파트에. 관사. 예, 군 관사 저희하고 마주보고 있어서 굉장히 좀 가까이 있었고 이제 같은 전대에도 근무를 하고 그래서 아주 잘 알았죠. 근데 그런 후배가 폐장 소리 듣고 뭐 이상한 이 상황에 이제 이 처했을 때 지켜보는 어떤 선배로서는 여러 가지 뭐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천안함 이전에 우리 357 보석정이 있었죠. 거기에서
그 침몰에 하면서 그 교전하에서 죽었던 설교전 때 후배들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 보고 우리가 누가 패장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거꾸로 천안함 같은 경우도 물론 인원은 더 많이 죽었지만은 더 많은 인원들이 또 살아서 왔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은 누가 진짜 군함을 아는 또 군함을 저희가 건져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 순간은 진짜 아수라장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침착해요. 최원일이 이 친구가 진짜 침착하고 성격도 굉장히 유한 친구예요. 그런 아마 그 친구가 그렇게 그 침착하고 유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하들을 다 살리고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계 실패라는 일각이 경계 실패라는 것은 저도 그 천안함과 똑같은 PCG를 2번이나 탔습니다. 2번이나 소위 때 탔었고 중2 때부터 또 대위까지 이렇게 타면서 특히 그 중2 대위 때는 포항함 전투정보관을 하면서 전투정보관이 그 소나를 다 관할을 하거든요. 소나를 관할하는데 그 천안함의 소나는 그 잠수함을 잡기 위한 잡아내는 그런 수준의 소나는 아니었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노화된 거지요. 노후도 됐고 좀 구색 맞추는 정도 수준의 그런 정도의 소나죠. 그 천안함 함장으로서 자기 부하를 잃고 그다음 세상의 어떤 온갖 비난과 어떤 이 그걸 받으면서 어떤 모멸감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동안 천안함 인양하고 하는 단계에서 최원일 함장이 현장에 와서 여러 가지 조언도 많이 해줬어요. 정보를 저희들한테. 근데 수색 작전을 예, 그렇죠. 현장에서 지휘관이 와서 그런 거 얘기를 해줘야 저희들이 그걸 이용을 해서 들어가죠. 그렇게 하면서 현장에 꽤 며칠간 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딱 뉴스에 보니까 그 친구가 전역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몇 달 전이었죠. 그렇죠. 2월 말일 날이죠. 저도 이제 작년 2월 말일을 전역했는데 딱 1년 뒤에 전역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하니까 받더라고요. 선배님 하길래 그래 진짜 그동안 마음고생했다. 진짜 수고했다. 이제 진짜 그 마음고생했던 거 다 털어버리고 이제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하면서 그 친구한테 격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더 마음 고생을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진짜 그 친구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제가.